네, 사실 유럽 경제가 지금 미래에 대한 답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를 접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부 유럽 국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요, 시기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즈음, 즉 2008년 전후해서 상당히 유럽의 앵커 국가들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국가들이 대부분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난 뒤에는 한 10년, 몇 년 지난 뒤에는 뭐야, 초고령 사회가 생기고 나면 큰 문제 생길 거라는데 아무 변화 없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초고령 사회가 한 십수년이 아니라 근 20년 가까이 흐르고 나면 그 뒤부터는 진짜 심각한 사회 문제를 많이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 20년 뒤부터나 초고령 사회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는데 왜 초고령 사회 초입에서부터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얘기했느냐? 자, 인구 구조라는 건요, 20년 뒤에 인구 구조가 사실 지금 정해버려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도 20년 뒤에 50대가 몇 명일지는 지금 30대가 결정하는 거고요. 한국도 20년 뒤에 20대가 몇 명일지는 지금 신생아가 몇 명 태어나는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는데 뭔가 대안을 찾지 못하면 그 구조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맥락은 한 20년 지난 뒤에는 사회 구조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립니다. 자, 그런데 유럽도 물론 우리나라보다 합계 출산율이 높긴 했지만 1.5 이상 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부분 1.5 내외에 많았어요. 그럼 1.5도 결국 인구가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젊은 층은 줄어들고, 그리고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사회보장 제도는 점점 공고해져서 그 지출은 해야 되는 금액이 점점 늘어났는데 이분들의 잔존 여명, 기대 수명도 점점 길어져서 국가가 복지 지출을 해야 되는 비중도 점점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감당 가능하지 못한 비용 구조에 이미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직면해 버렸고요. 그리고 유럽의 민주화된 시스템이 어떤 추가적인 부작용을 낳았냐면, 누가 민주주의 하는 걸 싫어하겠습니까마는 그 과정에 부작용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유럽 국가들은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왕래가 자유롭다 보니까 옆 나라, 옆 동네 소문이 너무 빨리 나는 거예요. 옆 동네에서 작년에 선거가 있었는데 그 선거에서 국민 여러분, 저희가 복지 얼마 더 드리겠습니다. 누가 그거 공약으로 내걸어서 당선이 됐어요. 그럼 옆에 나라인 우리나라 국민들도 물어보겠죠. 아니, 옆 나라는 이번에 복지 혜택 얼마 늘려준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뭐 해줄 거야? 이 소리가 어떻게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하다 보니 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도 부족해졌어요. 이런 맥락들 속에서 유럽의 미래를 걱정했는데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조금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고 진취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삶을 살려고 했던 그 혁신가들, 달리 말하면 기업가들일 수도 있고 프론티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런 역량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럽을 떠났습니다. 미국으로 다 건너가 버리거나 다른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왜? 기회도 많고 규제도 없고 거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회 문화가 다른 거죠. 유럽은요, 아주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공동체를 꼭 생각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예를 들어 공동체를 생각하다 보니까 누구 한 사람이 저기 멀리 한번 자기 꿈과 나래를 펼치기 위해서 치고 나가고 싶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야, 너 뭐야? 이렇게 하면 스스로 좀 움츠러들게 되잖아요. 근데 난 진짜 하고 싶은 게 많다 하는 사람은 유럽 건너서 미국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요즘 일어나는 많은 혁신들 중에는 유럽에서 건너온 CEO들이 하고 있는 것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혁신 DNA를 가진 사람들도 사라졌고 사회적 부양 비용도 높아졌고, 그러니 이러다 유럽 몰락하겠네, 이런 생각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규제 중에 하나가 바로 친환경과 관련된 규제입니다. 유럽인들은 실질적으로 친환경과 관련된 문제의식을 굉장히 현격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유럽에 적지 않은 국가들이 북극해를 접하고 있거나 북극해 해류와 관련된 어떤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북극해를 직접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북극해가 녹고 있고, 그래서 두꺼운 빙벽들이 산산조각 나서 바다로 둥둥 떠내려가다가 그냥 완전히 녹아 없어지고 있다. 우린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상상만 하지만 유럽의 적지 않은 국가들 중에는 북극해 두꺼운 빙벽이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 마을 앞바다에 떠내려오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도 북유럽 한 국가에 출장을 갔었을 때 실제 경험했던 일인데요. 자고 일어났더니 그냥 호텔 밖이 뒤숭숭한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고 저도 창밖을 열어봤더니 정말 빙벽 하나가 가까운 그네까지 떠내려왔는데 저도 빙벽이 얼마나 큰지 직접 보고 알았습니다. 아파트 높이만 해요. 한 10층 높이만 합니다. 저도 바보같이 처음 봤으니까요. 이 신기하니까 야 사진 찍어야겠다 해서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공포스럽게 느끼는 게 그 빙벽이 녹아내릴 땐 어떻게 하냐면 슬슬 녹아내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풍덩 바다에 빠져버린대요. 어떤 비중이 약해지면. 그래서 그렇게 했었을 때 그 동네가 약간 작은 쓰나미라고 하긴 좀 과하고 너울이 좀 크게 치나 봅니다. 그러면 이 근처에 있는 가정집들이 전부 물에 싹 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한 위협을 유럽인들은 직접적으로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 안 되겠다. 이젠 진짜 지구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인식이 많아서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2025년 전후로 해서 노르웨이 땅에는 더 이상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가 못 다니게 규제하겠다. 네덜란드도 뭐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탈원전을 하겠다라는 국가들도 점점 늘고 했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뭔가 제조를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보겠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환경 관련한 규제들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미국에서는 장사를 못할 상황입니다. 물건을 못 만들 상황입니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유럽의 성장이 막혀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일부 국가에서는 전 세계의 우수 기업들이 유럽 내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내에서 돈만 벌어가고 세금을 안 낸다라는 인식들 때문에 세금을 또 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피해서라도 또 다른 나라로 거주지를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회사들도 많고 바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유럽 자체적으로 성장을 막히게 만드는 요인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친환경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부합하는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유럽에서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국가들이 몇이나 될까? 그리고 이 친환경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유럽 국가들 중에 일부는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친환경으로 바뀌고 나서는 유럽 기업들의 경쟁력이 더 위축돼 가는 것 같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말씀드렸으니까 자동차로 설명드리면요. 이미 유럽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자동차 메이커사들을 잔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되니까 전기차가 각광받게 됐는데 이 전기차는 기존의 유럽의 굴지의 자동차 회사들보다 중국산 자동차 회사들이 훨씬 성과를 잘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전기차로 전환하도록 보조금을 준다든가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돈을 쓴다는 것은 유럽 기업들의 경쟁력은 약화시키고 중국 기업들로 의존적으로 만드는 구조에 돈을 쓰고 있는 구조가 돼버리니 이런 지출이 맞는 거냐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뜩이나 돈 들어갈 때가 더 많은데 그렇게 친환경으로 바꾸기 위해서 기존 발전소 폐지하고 신재생 에너지 조성하고 또 전기차 보조금 주고 다양한 환경 부담금 보조금 주고 이거 무슨 돈으로 할 거냐 이런 인식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불편한 진실인데요. 유럽 국가들의 절반은 다시 친원전 정책으로 돌아선 국가들이 많고요. 그리고 전기차를 적극 육성해서 몇 년 안에는 전기차 국가가 되겠다라고 했던 유럽 국가들조차도 당분간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를 더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견으로 다시 전환한 국가들도 많습니다. 물론 음모론을 가진 분들은 이런 행보들이 바로 미국이 중국 산업이 뻗어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유럽에 부탁한 거 아니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 자동차 3사 같은 경우는 전기차 생산과 전기차 전환을 좀 뒤로 미뤘거든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미국산 자동차가 좀 더 유럽에 팔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 이런 음모론도 같이 있는데 이게 무조건 음모론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되게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유럽은 빅테크를 만들 수 있는 교두보를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나라인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 헌법에 재정 적자를 일정 수준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과감한 투자를 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 유럽인들은 이 플랫폼에서 뛰어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러려면 초기에 묻지마 투자에 가까울 정도의 엄청난 시설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인프라 투자를 해줘야 되고요. 그런데 유럽의 맏형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이 재정 적자를 감내하지 못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구절이 있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의 과감한 지원이 아주 초기에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 유럽만의 플랫폼 이런 걸 구축하지 못했던 이유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분야에서도 이렇게 빅테크, 즉 달리 말하면 IT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IT는요, 그 프로그램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도의 또 다른 랭귀지라고 보셔도 됩니다. 따라서 독일어와 영어를 쓰는 사람이 서로 소통이 안 되면 다른 서비스 업종이라든가 다른 제조 부문에선 같이 일할 수 없지만 프로그램 언어, 이 언어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 이게 만국 공용어거든요. 그러니 독일 사람과 아니면 이탈리아 사람과 미국 사람이 언어가 달라서 소통이 안 돼도 프로그램 코딩 해놓은 걸 보면 아, 얘가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하면서 자기가 해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유럽에 역량 있는 프로그래머 아니면 역량 있는 IT맨들은 어찌 보면 처우가 더 좋은 유럽보다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 아니면 기회가 더 많은 실리콘밸리에 가서 뭔가 새로운 걸 꿈꿀 가능성이 더 높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선도 국가들의 과감한 투자가 부재했던 것도 있고 또 프로그램이라는 그 분야의 특수성상 아예 국경 넘어서 미국으로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로 인해서 유럽에선 빅테크가 사라졌던 가장 큰 요인이 돼버렸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물론 EU 집행위원회에서 많은 제도적인 것들을 손봐서 지금은 이 불협화음이 일부는 완화된 게 사실입니다만 유럽은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요. 각 유럽 국가들마다 내가 조금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미명 아래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 법인세를 현격히 낮추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라든가 전 세계 탑티어의 기업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조세 제도를 유지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일랜드입니다. 이런 데는 어찌 보면 영어권이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유럽 헤드쿼터를 두기가 쉬웠고요. 특히 그런 차원에서 아일랜드 자체적으로는 뭔가 큰 성과나 아니면 회사를 직접 키워낼 수가 없는 정도의 협소한 국가다 보니 그냥 외국에서 이런 거대 기업을 유치하는 게 빠르거든요. 그들에게 엄청난 조세 혜택을 준 겁니다. 그러니 빅테크 기업들은 유럽 내에서 헤드쿼터를 조세 회피 지역이나 다름없는 곳에다가 헤드쿼터를 두면 유럽 전체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한 푼도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여지가 많았던 게 2000년부터 최근까지 일어났던 현상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세금을 하나도 안 내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하니까 그들은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고 그들은 더 공격적으로 프로모션해서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그걸 가두리로 잡아놓을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정말 자체적으로 유럽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었고요. 그 때문에 유럽이 전 세계에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에서 14%까지 급락하는 지경까지 떨어지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돼버렸고요. 앞으로 초고령 사회가 더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그나마 있었던 적극적인 경제 활동하려는 청년들, 그러니까 나는 어디 취업해야지가 아니라 난 창업해야지, 나는 새로운 거 한번 해봐야지 하는 사람들은 이 작아지고 줄어드는 세상에 왜 남아있겠어요? 뻗어나가는 다른 동네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유럽의 경제적인 위상이 하락하는 속도가 훨씬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실질적으로 유럽은 잠재적으로 신냉전에 가까운 형태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보 우산에 의존해서 본인들은 안보 비용을 상대적으로 절감하고 다른 것들에 더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만 미국이 지금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게 바로 안보 비용 지출을 늘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2035년까지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GDP에서 안보 비용이 2%, 2.5%, 2% 수준인데 2%입니다, 거의. 그런데 이거를 2.5배 늘려서 GDP의 5%까지를 국방비, 안보 비용으로 지출하도록 유럽 내에서 이미 결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안보 비용을 스스로 늘린다는 것은 물론 미국의 요구도 있었지만 본인들 스스로도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여지가 분명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러시아와의 신냉전 관계, 그리고 앞으로 잠재적으로 있는 동유럽 국가의 또 다른 불씨, 전쟁의 불씨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 동유럽 지역에는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그리고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그리고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이 두 개의 전 세계의 미승인 독립국가, 이것 때문에 이미 전쟁이 한번 일어났는데, 거기 말고도 트란스리스트리아라든가 아파지아라든가 다른 또 미승인된 독립국가들이 있어요. 이들 독립국가들은 뒤에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이 국가들을 비호하고 서포트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또 다른 지역에서 또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인식들을 유럽 국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인식에 그렇게 크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과정에서 유럽의 안보 불안, 앞으로도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는 여지가 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국방의 안보 전략의 우선순위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선 대회비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 적성국들에게는 그게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경우에는요, 고도의 전략 전술 차원에서 진짜 국가의 안보 전략의 우선순위 그대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뒤바꿔서 발표했던 적도 역사적인 맥락을 보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안보 전략 순위를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어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일부는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부, 아시아, 유럽 순으로 순서가 좀 바뀐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남다르게 시사점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치경제학 또는 국제관계학 또는 안보 관련한 학과에서는 지정학적인 단층 또는 타활적 영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떤 패권 국가가 여기까지는 내가 반드시 수호해야 될 지정학적인 교두보다라는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이거를 모든 걸 걸고 지키는 곳이라고 해서 사활적 영토라고도 부르고, 다른 패권 국가와 내 패권 국가 간의 영역의 어떤 접점이다 해서 지정학적인 단층,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런데 그 곳이 한국인지 일본인지는 사실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을 겁니다. 사실 한국이거나 일본 또는 둘 다일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과 미국의 갈등은 태평양을 두고 생기는 갈등입니다. 그런데 태평양 한복판에는 하와이가 있는데, 만약에 미국의 사활적 영토, 지정학적인 단층이 하와이까지로 마지노선을 잡아버리면 태평양을 반으로 나눠서 하와이의 서쪽은 중국이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대만이라든가 남중국해라든가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전략적 교두보에 해당되는 바로 일본 열도나 그리고 이쪽 지역의 해안선을 미국이 중국에 내준 겁니다. 그건 남중국해까지 중국에게 내준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 반드시 일본 정도는 이 사활적 영토와 지정학적인 단층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나라까지 포함되느냐는 뭐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나라까지 포함될 가능성도 꽤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의 협력 요청이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중국이 뭔가 전략적 교두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태평양 지역에서 하와이를 바탕으로 해서 서쪽으로 넘어오는 걸 두렵게 만들려면 적어도 일본과 한국부터 어떻게 보면 차단막을 만들어야지만 미국이 태평양을 건너서 인도양까지 갈 수 있는 루트가 차단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을 일도련선이라고도 부르고, 이런 맥락이 그런 것과 다 결부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쪽 지역에 대해서 뭔가 수성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 만만치 않은 비용이 미국이 혼자 되기가 지금 참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한국이나 일본이 국방비를 더 늘려서 대주라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방비를 늘리면 당연히 우리나라 지키는 거니까 국방비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국방비를 늘렸을 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겠다는 서비스의 내용이 뭔지 그것도 확증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전쟁 일으키고 나서 중동 지역의 불안감이 커지고 난 뒤에 한국에 있었던 전략자산 중에 몇 개가 중동 지원하겠다라고 중동 지역으로 이미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평택 공군기지라든가 우리 지역에 있었던 여러 미국 기준의 해군력이 중동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그 뒤로 복귀를 안 합니다. 그럼 우리는 국방비 지출은 늘렸는데 무슨 서비스를 더 받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실질적인 아무 편익은 늘지 못한 상황에서 국방비만 늘린 건 아닌지 이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놓고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이미 중국과 미국은
여러 차원에서 준전시 상태에 들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이 자체적인 철강 생산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US 스틸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페이버를 주려고 하고, 또 우리 조선 업체들에게도 미국 내 조선소를 다시 부흥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를 해라. 그리고 미래 최첨단 방위 산업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수급하는 역량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또 대만계 반도체 기업에게 반도체 공장 몇 개라도 미국 본토에 갖다 놔라 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준전시를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준전시를 요구하는, 준전시 상황을 대비하는 시스템을 요구한다고 해서 바로 전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생각이 있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건 그냥 만약을 대비하는 것이고, 이런 만약을 대비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했었을 때 저쪽도 만만치가 않네, 야 함부로 전쟁 일으켰다간 큰 코 다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요소도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미국의 조치들이 반드시 전쟁으로 이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